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넥스트를 지향하는 황기선 원장입니다. 오늘 2018년도 벌써 6월 6일이네요. 한국 오늘 제헌절인가요? 오늘 내셔널 할러데이인 것 같은데요. 네, 좋은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좋죠 요새 한국. 여기는 계속 더운 날씨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오래 거주하면서 항상 궁금하게 느끼는 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베트남인들은 왜 이렇게 끈질긴가? 무슨 쇄신줄도 저런 쇄신줄이 없다, 이렇게 항상 느끼게 있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인들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체구도 좀 우리보다 작고 까무잡잡하고, 물론 여기도 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54개 종족을 이루어졌다 하니까 중국계들은 좀 크고요. 북방계들. 또 말레이계 이런 거랄까 다른 종족 섞여 있는 종족들은 큽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하여튼 대체적인 주요 민족인 낑족은 좀 작고 가늘고 또 항상 미소 짓고 상냥한데, 남자 여자 다 대체로 왜 이렇게 실제로 겪어보면은 그것도 좀 길게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더 느끼는 것이 굉장히 끈질기다, 못 감당하겠다 한국인이 도대체, 이렇게 느끼는 거는 왜일까?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은, 여기 베트남이 이제 중요한 나라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여기 이제 사업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적응하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 80 내지 90%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가거나, 그죠? 한국으로 대부분 돌아가거나 견디지 못합니다. 한 1, 2년 버티다가. 그러거나 또는 여기 주재원으로 나와 있든지 이제 취직해 있는 분들은 월급 받을 동안은 겨우 있다가 월급 받고 끝나고는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게 대부분이고요. 또 나머지 적응하는 분들 보면은 이런 거죠. 그냥 꼴 안 보고 살자. 그냥 너네 이렇게 살고 우리 이렇게 산다. 내가 너네들 그런 건 이해하지만 내 같이는 못 살겠다는 것이죠. 적응하는 거죠, 일종의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한인촌을 형성합니다. 저기 베트남의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딩 지역, 중화 지역에 모여서 사는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베트남인들 꼴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한국말만 해도 살 수 있고, 거기 이제 우리도 하노이 호치민 앞에서 1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는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만합니다. 미국의 LA 비슷한 거죠. 또 이제 세 번째 부류는 베트남인의 동화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바로 전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의 외국인에 대한 주요 정책은 동화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민족은, 특히 한국인은 가치 있는 민족이죠. 베트남에게 좀 베트남인화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책에 따랐는지 어땠는지 좌우지간 베트남인 같이 변하는, 또 베트남인과 잘 어울려 사는, 우리보다는 베트남인에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이제 나눠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을 비롯해서 이 인도차이나,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특히 오래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조심해라. 동남아시아 한인 주의 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본토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국인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다. 조심해야 된다. 베트남인보다 더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누구에게? 한국인들에게. 한국인이 한국인을 잡아먹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씁쓸한 점,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한국인이다. 특히 동남아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 유감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왜 이렇게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듣느냐, 한국인들이
같은 교포끼리, 같은 민족끼리.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적응 형태가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가장 바람직한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든 동남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한국인이 그 한국인 특유의 그 리더십, 우리 한국인이 리더십이 있거든요. 우리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항상 그런 게 있어. 우리가 한국인의 주체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한국인 특유의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금이 되겠어요. 갖다 버릴 뿐이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듯이 한국인의 그 자세를 잊지 말고 오히려 그 정신을 우리가 주장하고 베트남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가장 그것에 대한 훌륭한 사례가 박항서 축구 감독입니다. 박항서 축구 감독인 경우에는 온갖 어려움을 뚫고 이러한 그 시각을 이겨내고 그 한국의 리더십, 축구 분야에 있어서의 시스템과 선진화된 한국 축구 시스템과 리더십을 베트남에 전수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트남이 순식간에 그 축구 강자가 되었죠. 이 지역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앞으로 한국인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에어컨 끼고 살아서 그래요. 한국인들이 향후 그 베트남에서 어떻게 이 생활을 하고 시스템을 가져가야 될까 하는 생활 방식을 가져가야 될까 하는 것을 크게 시사한다고 봅니다. 최근 한반도의 그 중요한 나라들은 뽑은다면은 중국이죠. 중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과거, 현재, 미래 한국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쪽하고 북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하면은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죠. 중국과. 그러기를 2000년째입니다. 2000년째. 그래서 과연 베트남이 중국을 2000년 넘게 어떻게 중국과 관계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는데, 중국을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가 베트남을 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베트남인들이 왜 이렇게 끈질긴가? 왜 어떻게 베트남인들이 중국을 상대로 하여 지금은 거의 과거에는 그렇게 복속국이었고 조공국이었고 1000년 넘게 지배당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등한 관계, 지금은 맞짱 뜨는 관계, 베트남이 대놓고 중국에다가 경고도 하고 맞짱을 떠도 중국이 그러더니 하는 관계로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성격도 이렇게 결코 제 성격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성격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버텨서 저는 주체적인 리더십을 가지기 위하여 베트남을 대하여 제 전공 분야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방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베트남식으로 보겠습니다. 이 논문이 한 40여 페이지가 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읽어요? 바쁜데. 베트남식으로 본다는 뜻은 뭐냐면은 저희에게 관심 있는 것만 본다는 뜻입니다. 저희에게 이익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다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베트남식으로 책을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페이지는 별거 없고, 여기 보면은 베트남이 도대체 언제 형성되었느냐, 전설, 개국 전설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저희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중국과 베트남 관계를 얘기하면 한마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000년 역사 동안에
그 약 10세기까지 기원 9, 서기 10세기까지 1000년 동안은 그냥 중국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그 온갖 약탈과 수탈 저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독립했습니다. 독립한 이후로 또 1000년은 내내 중국하고 전쟁을 치렀죠. 그 베트남이 그 외국과 치른 전쟁의 대부분은 다 중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써 있죠. 베트남은 역사 이래 1975년까지 15차례 외침을 받았는데 그중 11번이 중국의 침략이었다. 네. 한 번은 프랑스로부터 지배를 받은 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베트남 역사는 그 중국에 대한 관계는 딱 한마디로 북거다. 북거. 이게 저항을 걷자라죠. 이게 맞죠? 북거. 북쪽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 역사의 성격은 독립의 불굴의 의지, 결코 꺾이지 않는 정신, 외국 침략자에 대한 끈질긴 투쟁. 끈질기다는 걸 제가 여기서 배웠어요. 아, 베트남인이 이렇게 지금 끈질기게 있는 것은 끈질긴 성격은 바로 이 중국과 2000년 전쟁에서 그 결국은 승리했다고 주장하니까 베트남인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된 그런 그 역사적인 단련, 그것으로부터 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 독립에 강한 집념, 문화적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베트남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 집념,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역사 영웅은 증자매가 유명하고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쩐흥다오, 또 레러이, 또 웅위엔 반후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독립 영웅들입니다. 중국에 대한 전쟁 영웅들인 것이죠. 제가 주로 일하고 있는 하이바증 지역, 하이바증은 그 하노이를 상징하는 그 가장 중심가고요. 가운데 있고, 거기 하이바증의 증이 바로 여기 증자매입니다. 증자매. 그 하이란 것은 둘이에요. 자매가 둘이거든요. 증자매가 둘이어서 하이, 두 명의 증자매라는 이 뜻이 바로 하이바증입니다. 그것이 그 지금 하노이의 가장 중심가를 대표하는 그 지역의 이름이, 거리 이름입니다. 자, 중국인들이야 뭐 원래부터 자기들이 이제 중화 민족이고 나머지는 야만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보고는 동이라고 그러고, 동쪽에 있는 야만족, 서쪽에는 서융, 서쪽 야만족, 남만이 바로 베트남이죠. 남쪽 야만족, 북적 하면은 저쪽 몽고족이라든지 여진족, 이런 말갈족 이런 것들을 북적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조공국이었죠. 좀 지배하거나, 네, 그런 얘기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그냥 이건 이제 훑어보고 다 자세히 못 보겠어요. 하여간 그 중국과 베트남 간의 전쟁과 화평, 또 뭐 조공관계 뭐 이런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사람 이름만 바뀌면서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어떨 때는 싸우고 어떨 때는 안 싸우느냐. 그건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 베트남이 강해지면은 베트남이 전쟁을 먼저 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 전쟁이죠. 또 중국이 강해지면은요. 또 강해지니까 전쟁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베트남 침입하는 거고요. 그게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양쪽 다 또 내부 사정이 좀 불안해요. 별로 강하지도 않고 뭐 내전이 있다든지 다툼이 있다든지 하여간에 자기네들 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자국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복잡할 때는 화평하는 겁니다. 뭐 이겁니다. 여기 뭐 나머지는 사람 이름만 달라지고 그 시대만 달라지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 이익도 따르죠. 이익.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 뭐 전쟁했다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쭉 그런 얘기들이 반복돼요. 이 논문을 보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뭐 계속 보니까 베트남도요. 이 베트남 지배층들의 내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하네요. 많아요 보니까. 네. 계속 저희들끼리도 싸우고 뭐 그런 와중에 또 중국하고도 싸워야 되고 바쁘네요. 바빠. 네. 바빠. 자,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뭐 7페이지도 비슷한 거예요. 중국이 5대 19 이렇게 막 전국기 시절 같이 막 갈라지고 중국이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트남이 독립하는 겁니다. 사실 뭐 그래서 베트남이 중국의 천년의 역사로부터 천년의 지배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것도 베트남의 독자적인 힘이었다기보다는 이런 중국 자체 혼란기를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베트남을 놓아줘야 됐던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럭키한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이렇게 럭키해 운이 좋아야 되고 개인도 운이 제일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비슷한 얘기 있습니다.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8페이지 보면은 좀 재밌는 거는 파견할 때 사신을 베트남이 공짜 조공할 때 공짜 쓰지 않고 여자 같은 여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요 베트남이 중국하고 맞짱 뜨는 역사는 벌써 오래된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언제 때입니까? 975년? 한 10세기 때부터 그랬네요. 10세기 때부터는 베트남이 이제 중국한테는 맞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의 각 왕조는 원명 청에 대하여도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보낼 때도 다 여자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짱 맞먹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8페이지 여기 아래쪽 보면은 요 재밌는 거는 전통이네요. 딘보린이라는 실제 황제입니다. 베트남 황제가 송나라에 보내는 사신을 보낼 때 이제 왕이 왕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아들 이름으로 대신 보내는 거예요. 국서인데 국서에는 왕의 이름을 안 적고 아들 이름을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에서는 그걸 알고서 알죠. 그러니까는 송나라에서는 아들을 상대하지 않고 아버지를 상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권자가 아버지인데 단지 아들 이름으로만 해서 보내는 거니까 사실 얕보는 건데 자기가 직접 상대하기 귀찮으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송나라에서는 아들을 상대 안 하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직접 상대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군왕도 작봉한다고 그러죠. 책봉하는 것도 아버지 이름으로 책봉해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왕은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아들을 내세워서 아들 이름을 내세워서 송나라를 상대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하노이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베트남인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을 갖다가 어떤 중요한 문서 체결을요, 또는 사업이나 어떤 중요한 문서 체결을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 아들이나 딸 예를 들어서 이름이나 또는 자기 가까운 친척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행해지는 관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왜 한국인들을 헷갈리게 하냐면은 한국인들은 누구하고 이제 사인을 한 거예요. 계약서를 쓴 거 예를 들면은요. 계약서 썼는데 그 사람이 실제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거나 조카거나 뭐 사촌이거나 그래요. 이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법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이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주인 뒤에 숨어 있어 갖고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그렇게 하고서는 베트남인은 계약 당사자는 또 나서서 때로는
이 아들, 딸이 나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마가 나와서 아빠가 나와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다가 그 돌림방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나쁜 말로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륜전법이라고 그러나 교대로 나와서 이렇게 한 상대를 상대로 한국인은 뭐 외국인 하나인데 교대로 나와서 치는 거죠. 이러한 그 일종의 전략이에요. 베트남인들의 독특한 지금도 남아 있는 아주 특이한 전략이라서 이런 것들은 한국인이 헷갈리는 건데 송나라는 현명하네요. 송나라는 이때 어떻게 했느냐? 다 무시하고 그냥 실권자, 아버지, 엄마, 진짜 주인만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송나라는 그렇게 했네요.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뭐 계속 그 얘기입니다. 뭐 싸우고 뭐 또 뭐 싸우다가 어떨 때는 송나라가 좀 불리해지면은 그죠? 왜 불리하느냐? 아니 군사적으로 얘기하고 국력으로 얘기하고는 중국이 강하죠. 중국이 훨씬 대국인데 이 베트남의 특성이 아주 습기가 많고 덥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뭐 1, 2, 3, 4월, 5월, 6월, 7월 그냥 집안에다 이런 데도 지게습기 잘 안 틀고 선풍기 잘 안 틀어놓으면 온 데가 곰팡이가 피고요. 습도가 뭐 90%, 95% 육박을 해갖고서는 그 적응하기 힘들어요. 제가 한 몇 년 사니까 이제 좀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중국 군대들이 쳐들어갖고서는 이 기후 때문에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물러나가죠. 그 틈을 이용해서 베트남이 또 습격을 하거나 그러면 베트남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중국이 좀 불리해지면은 그때 이제 베트남에게 절도사직이라든지 또 절도사 그런 그 벼슬을 주면서 왕을 또 책봉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뭐 또 그런 거죠. 네. 여기 레호안이라는 분이 그 흥미로운 사실은 레호안이 송황제의 조서를 받을 때 절하기를 기피하였다. 핑계를 대기를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하의 예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베트남인들이 핑계를 잘 댑니다. 베트남인 그 풍습이 이때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있거나 뭐 그러면은 신병합니다. 아프다고 하고 두 번 물쳐 나오질 않거나 아프다고 하고 핑계대고 안 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 중국의 전통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최근엔 저도 그래서 이걸 배워갖고요. 그 뭐 하기 싫은 거 있고 그러면은 저도 아프다고 그러고 말아요. 아프다고 그러고 안 나가요. 네,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사실은. 잘 통하더라고요. 여기선 잘 통합니다. 한국에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게 통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이왕조가 중국도 이시왕조인 거 아시죠? 원래는 다른 왕조였는데 신하였는데 이씨가 리공우원 이공남이죠. 한국말로 이공남 씨가 리공우원이 그 배반하고 나라를 찬탈해갖고 이시왕조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시왕조입니다. 하여간에 이시왕조도 뭐 보면은 매년 또는 경년으로 조공을 바치는 거죠. 또 뭐 눈치껏 바칩니다. 베트남은 우리하고 달라갖고요. 그 눈치를 봐서 그 뭐 1년에 한 번 보내는 것도 눈치 봐서 2년에 한 번으로 보내고 또 눈치 봐서 3년에 한 번 보내고 또 눈치 봐서 안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아주 스마트한 그런 베트남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인을 상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마다 한번 조공을 보내기로 이제 했으면은 그럴 줄 알고 있죠. 중국은 별 생각 없이. 근데 안 보내거든요. 또 재촉을 하면은 또 보낸다고 하거든요. 보낸다고 하고서 또 안 보내거든요. 실제로는 질질질 끌다가 2년 만에 보내는 겁니다. 또 똑같이 또 질질질 끌다가 3년 만에 보내거나 또 안 보내는 거예요. 또 재촉을 하면 또 보낸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현재 이 베트남에도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인들의 어떤 그 방식이
이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다 있겠습니다만은 소수민족,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국경 사이에는 국경을 이렇게 대보면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소수민족 관련해서 이권이 생기면 항상 뭐 전쟁 이권 때문에 생기죠. 특히 윈남성, 지금도 이제 베트남의 라오카이 성과 그 중국의 윈난성이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전부터, 이때부터. 윈난성과 라오카이성은 하나의 지역이었는데 국경으로 갈라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때도 항상 이러한 국경에 이권 놓고선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때로는 1075년 같은 경우에는 이왕조의 베트남 그 이씨 왕조의 그 리트왕, 이 사람 이씨네요. 리트왕 키엣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중국 광동과 광시를 아주 선제 공격까지 했네요. 승리했습니다. 승리. 그러니까 또 중국이 화평했습니다.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베트남하고. 이렇게 어쩔 때는 그러니까 베트남이 직접 중국을 침략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몽골이 베트남을 3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처음 몽골이 3번이나 베트남을 이제 원나라죠. 쳐들어오면은 처음엔 이겨요. 그래서 다 수도도 점령하고 다 잡아가요. 왕족도 잡아. 근데 좀 지나면 베트남이 이깁니다. 왜죠? 날씨를 못 이기면 날씨를 못 이기고 더워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볼 때는 베트남이 또 멀지 않습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봐주는 겁니다. 이 끈질긴 거죠. 2000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2000년 동안은. 네. 여기도 보세요. 그죠? 그러나 원나라 몽골군에게 져도 또 결국은 베트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40여 페이지 이르는 이 논문이요.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국, 네, 쳐들어왔다. 그러나 베트남이 이겼다. 네. 여기도 보세요. 중국에서의 정치적 변화는 베트남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도 그러죠, 그죠? 네. 그러나 베트남은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강한 정신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요. 제가 쭉 넘어가서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이게 다. 예. 제가 좀 더 뛰겠습니다. 바쁘시니까 다들 제가 확 넘어뛰어서 20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밌는 건 여기 보시죠. 원래는 베트남이 이제 베트남은 월남을 표현하면은 비엔남이거든요. 비엔남. 그래서 베트남이죠. 비엔남. 근데 원래 진짜 이름은 남비엣이었어요. 남비엣. 원래는 남비엣이 진짜 이 베트남의 국호 이 나라 이름인데 중국이 남비엣이란 말을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허락을 안 해줘서 중국이 비엔남이라는 말만 쓰도록 허가해줬습니다. 윤호해줘서 그래서 베트남이 거의 이름이 이때 생긴 겁니다. 이게 몇 년도입니까? 1800년도군요. 예, 1800년도에 약 19세기 초군요. 19세기 초에 이제 베트남 말이 이제 국호가 정해졌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언제 끝나느냐? 아마 프랑스가 침략을 했죠. 프랑스가 1860년대 초반인가부터 해서 아마 1870년대 초반인가? 프랑스가 베트남을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해서 베트남을 식민지화 해버렸죠. 그래서 1884년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됨으로 인하여 드디어 2000년간에 이르는
베트남과 중국과의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재밌죠. 이런 베트남과 중국 간의 어떤 이 2000년에 이르는 끈질긴 어떤 저항의 역사가요, 둘 간에는 해결을 못한 겁니다. 답을 못 내리고 프랑스라는 외세에 의하여 그 관계가 절단이 된 것이죠. 끝난 것입니다. 네.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프랑스가 참 1862년 쳐들어왔군요. 대단해요. 프랑스군이 이 멀리 와서 이 덥고 습한 땅을 어떻게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도 안 통했는데.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들. 네. 여기 이제 증자매 얘기가 재밌군요. 이거는 저기 그 베트남이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살짝 보겠습니다. 기원후 40년에 또 뭐 중국과의 전쟁이죠. 중국이 그 자오지 태수였던 소정, 이 중국인이죠. 이 사람이 소정이라는 소짠 중국인 성 아닙니까? 소정이가 그 짝의 남편인 티사익을 체포하여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 증 자매가 둘이, 자매가, 베트남은 그 자매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연합해서 살아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여성들이 뭉쳐서 가족에서 이끕니다, 가정을. 그래서 이 증 자매가 뭐 프랑스의 옛날에 뭐 장다르크 비슷하게 해갖고 그 군사를 일으켜갖고요. 소정을, 자기 남편을 죽인 소정을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각지의 베트남 60억의 성이 동조하여 큰 승전을 했다. 그러니까 그 한나라에서 그 마원을 사령군에 임명하여 다시 쳐들어갔고 그 증 자매를 체포해서 머리를 참수하였다. 머리를 비워버렸다. 그런 얘기인데 베트남에서는 그냥 전사였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증 자매는 베트남의 그 영웅입니다. 영웅, 국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유명합니다. 약간 계속 이런 내용이 베트남도 굉장히 머리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중국이요. 머리 아팠을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찌에우다도 그 유명한 영웅인데, 육가라는 사람은, 육가가 처음 왔을 때, 육가는 그 중국에서 보낸 사신입니다. 사신 대표. 사신 대표를 왔을 때 이 찌에우다가 두 발을 앞으로 쭉 뻗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가가 그 태도를 꾸짖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남방 풍습에 익숙해서 우리는 예절을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그 나와 너네 황제는 누가 더 현명한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 베트남인이 이 뻣뻣한, 대체적으로는 베트남인들은 이런 뻣뻣한 마음을 겉으로는 잘 표현 안 하고요. 웃으면서 대하고 속으로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드러내놓고 했네요. 네, 그런 사례입니다. 자, 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엄청 많아요. 진짜 이거 뭐 전쟁이, 베트남도 뭐 우리나라 못지 않네요. 네.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이 논문은 굉장히 좀 읽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계속 이렇게 그냥 어떤 전쟁 역사를 이렇게 나열하듯이 그냥 쫙 펼쳐놓으니까 저같이 역사 전문가가 된 사람은 읽기가 어렵고 이거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뭐 별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름만 달라졌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27페이지 제가 중요한 거 살짝 보겠습니다. 베트남인의 그 특이한 정신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원나라가 약간 뒤로 돌아갔는데 2차 침입 때 쩌망조였는데 베트남은 50만 몽골군이 진짜 개떼같이 쳐들어온 겁니다. 50만 명이요? 와,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황제였던 타인똥, 약간 발음이 거북하네요, 그죠? 타인똥이 전국에 이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어피니언 리더들을 여기서 분호라고 그랬네요. 어피니언 리더들을 모아서 야, 이거 항복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 다 죽겠다, 어떻게 하겠냐 물어봤더니 아니 어피니언 리더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끝까지 저항해야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뭉쳐서 똘똘 뭉쳐서 베트남인이,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베트남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쟁을 잘한다, 전사다. 베트남인은 전사다. 국제적인 무대를 볼 때 중국과 베트남 관계를 볼 때는 아무래도 나라가 작고 좀 힘이 딸리니까 복속국이고 좀 지배를 받고 했지만 전사들이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를 놓고 볼 때는 여기가 또 정복자다. 거꾸로 이 인도 차이나 동남아에서 볼 때는 베트남은 거꾸로 정복자이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바쁘시는데 저도 바쁘고 뭐 더 이상 읽어보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고요. 결론을 좀 여기 말씀드리고 여기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세요. 케이스 테일러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베트남이 1000년 동안이나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한 저항 정신의 소산이다. 그렇죠. 1000년 동안이나 지배받으면은 뭐 이게 과연 맹간에서는 자기 나라의 문화나 언어나 뭐 다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민족도 섞여버리고. 근데 1000년 동안이나 있다가 지배를 받다가 독립할 수 있는 것은 참 철저한 저항 정신이다. 이때부터 끈질기군요. 네, 베트남은 끈질김이란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언어가 여기 화두가 되겠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결국 문화죠. 중국 문화 안 받아들이고 자기네의 전통 문화를 간직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트남인들의 양면성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베트남이 미국과 얼마나 치열하게 10년 동안 싸웠습니까? 결국은 미국이 패배인지 후퇴인지 하여간 어쨌든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베트남 경제를 틀어막았죠. 20년 동안 틀어막아서 20년 동안 베트남이 경제가 엄청 어려웠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베트남이 다 경제 막아버렸거든요. 아니 미국이 막아버렸거든요, 베트남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베트남이 항복한 겁니다.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미국과 국교를 텄죠. 국교를 터서 지금은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 덕분에 베트남의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베트남 경제의 답인데 이때 베트남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부감이나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베트남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과거는 있는 것이지 미래를 나가는 것이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우리에겐 미래만 있을 뿐이다라는 베트남의 굉장히 프랙티컬한 점, 실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2년 12월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도요. 베트남이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했던 태도는 이겁니다. 과거는 과거다. 이제 싹 잊어버리자. 과거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여기 와서
전쟁에 미군을 도와서 전쟁을 돕고 뭐 서로가 많이 죽이고 어쩌고 학살하고 이런 얘기 다 잊어버리자. 미래를 향해 나가자. 그것이 현재 베트남인들의 실리적인 외교. 이러한 태도는 모든 베트남인이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베트남인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매일매일 삶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베트남인의 실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서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논문은 내용은 뭐 괜찮은데 좀 약간 두서없이 너무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서 다소간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제가 유감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좋습니다. 만족하고 오늘 6월 6일 현충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